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좀 행복한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은 행복과 관련된 통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엔 산하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해마다 3월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네.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핀란드. 네, 1위가 북유럽이 늘 상위죠. 네, 노르웨이, 1위가 핀란드 이런. 네, 맞습니다. 예.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순이고요. 한국은 156개국 중에서 5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여름에 핀란드 다녀오셨는데 핀란드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 그 나라 사람들 행복해 보이던가요?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나라도 뭐 청년 실업률이 뭐 2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유엔의 보고서나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재는 방법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냐라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한 2014년 정도의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 될 거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제 행복하다기보다는 비교적 만족하냐, 주관적으로 자기 삶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20% 정도가 비교적 자기 삶에 만족할 거라고 대답하는데 당신은 자기 삶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그 대답에는 80%가 만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만큼 다른 사람, 사회 전체를 보는 주관적인 견해가 비관적인 나라가 별로 크게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패 관련한 조사도 할 때도 우리 사회가 부패한 사회냐고 물어보면 뭐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부패한 사회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프랑스나 우리가 뭐 남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 부패한 사회일 리가 없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기대치가 이제 상당히 높은데 당신이 공공 서비스를 남보다 좀 급행으로 받기 위해서 아니면 불법 조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뇌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 세계에서 뇌물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이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는 깨끗한데 남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도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이 이제 유엔 지표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핀란드나 이제 북유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높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복지 지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는 작고 이렇게 동일한 민족으로 되어 있는 작은 소국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등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갈등도 적죠. 이거 뭐 인구 130만 그런 500만, 200만 이런 나라들이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뭐 인종은 당연히 별로 없이 다 백인들이고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들은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도 보면 되게 갈등 요소가 크잖아요.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등 요소가 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고 또 충격도 큰데 이 북유럽들은 이제 오랜 동안에 법치주의나 이 소위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고 아주 소국들이고 뭐 거기
상위에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중에 1,000만 부근 가는 나라도 없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네. 밑으로 내려와서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만 해도 아주 낮거든요. 그 북구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핀란드의 제도가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 국가의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사회 갈등적인 요인도 적다 뭐 이런 이야기신데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보면은 핀란드,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들 다 복지 국가들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복지 제도를 해야 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요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교수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게 네. 저기 연세대에서 네, 서인국 교수님이 쓰셨는데 하고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충격적인 얘기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성적인 네.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행복의 체계. 우리 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있죠. 네. 예, 밑에가 생존이나 위생에 관한 욕구가 있다. 위에 쭉 올라가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관념론자들의 얘기고 사실은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진화론적인 욕구는 생존과 번식의 욕구가 최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생존과 번식의 욕구에 쌓여 있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우리가 개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거는 내 생존과 내 번식에 유리한 환경 것들은 다 이제 행복하게 느끼고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위험하고 혐오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마지막 결론이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건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실험, 디너, 네. 그러니까 좋은 식당 가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게 먹는 그게 가장 행복한 모습의 보다. 그게 이제 대개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배우자나 이성이면 당연히 이제 자기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맛있는 음식은 자기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렇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네, 그게 더 오히려 지속적으로 행복한 저 책은 네. 진화 심리학적인 배경에서 원래 심리학자시기도 하지만 평생 30년 저게 이제 행복에 대해서만 연구하셨더라고요.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지만 자기가 30년 연구했다고 해서 자기가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회 환경이 바뀌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냐. 그렇다면 인류가 그 오랜 동안 여태 그 비결을 찾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비슷한 책으로 우연한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나요? 스텀블링 온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텀블링 온 해피니스에 보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걸 설명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당신 행복합니까? 삶에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날이 날씨가 좋고 해가 쨍쨍 뜨고 이런 날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우중충한 날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연에 의한 지배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디어에 의한 이미지 조작. 이게 또 사람들이 행복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광고에서 보면 아주 잘생긴 엄마 아빠하고 그냥 그 천사적인 미소를 띠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초원에서 손잡고 춤추듯이 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는 잔소리나 하고 남편이라는 거는 네. 애들하고 놀지 않고 와가지고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물떡을 하는 소리나 하고 애들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빽빽거리고 대들고 뭐 이래서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모습하고 다른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요새 소셜 미디어가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는
대개는 다 조작된 이미지잖아요. 자기의 네. 가장 좋은 모습, 좋은 데 놀러 가는 사진, 그렇죠. 네. 좋은 음식 먹는 사진, 아주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자기 아주 베스트 시츄에이션만 골라서 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뭐 요새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실제 모습보다 훨씬 예쁘게 찍어서 올리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그 현실하고 다른 기대치를 갖게 하는. 왜 남은 지금 해외에 가서 베케이션하고 비치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잔업을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은 네. 다 좋은 데 가서 노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행복의 기원의 책에 보니까 그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서 남의 행복들을 비교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더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복지국가, 그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핀란드처럼 행복하려면 이런 제도를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뭐 복지가 늘어나면 행복해지냐? 그 이야기는 다들 이제 부정을 하죠. 그 복지 늘려서 행복하지 않은 나라 만든 나라들이 많죠. 이게 이제 그리스가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스페인이 그랬고 뭐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복지가 독립변수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지는 행복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이일 때만, 우리가 가족은 가장 완벽한 복지를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혼자 벌어와도 자기 부모 자식한테 아낌없이 나눠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는 신뢰하는 구성원 사이의 결과지 이게 원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들 착각을 하게 되죠. 이 행복하려면요,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남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세상은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되게 행복해져요. 우리 생각하고 달리 그 서브젝티브 웰빙이라고 하는, 또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 전체 중에서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국민 경제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만큼 행복 지수가 안 올라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소위 그 집단주의. 이 집단주의에 사로잡히면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이 최고 고급 폰 쓰면 나도 다 써야 돼요. 네.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거에 의해서 순서를 자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표적인 부작용 중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 반에 30명이면 아마 그 중에 1등만 행복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 나머지는 못 간다. 그러니까 아마 반 1등도 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성적 가지고 서울대를 못 간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집단적인 사고는 우리가 그 게임 이론에 의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못 하는 거거든요. 자유가 되게 제한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소위 그 죄수의 딜레마죠. 우리 애들 자유롭게 풀어놓고 싶고 과외 안 시키고 싶은데 과외 안 시켰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우리 애는 우리 사회에선 나고줘요.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 보나 애들의 청소년기의 정서로 보나 뭐든지 과외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믿는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는 벗어나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잖아요. 제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죠. 지금. 예, 그래서 학원을 보내느냐, 그래서 마느냐. 네. 그런 집단주의 사회는 자꾸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행사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깨는 거는 사회를 백날 욕해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분명한 사회가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남이 안 하는 이상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을 하면 남이 안 하는 걸 하면 어쩌면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있는 건데 선택을 해놓고 남이 안 하는 거 아주 작고 특이한 걸 하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부도 누리고 인정도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선택하고 책임이 지금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불행하고 그러면 사회가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 가는 돈 많이 버는 선택이 많잖아요. 의사가 되고 이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 안 하고 내가 어떤 식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환경 문제에 집착하든지 미국에도 아직 그게 있어요. 농촌을 돕는 4H가 있거든요. 4H가 있는데 4H 활동을 통해서 농업 지도사가 된다. 그럼 농업 지도사가 되면요. 미국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 지도사가 되면 연봉이 2만 불이래요. 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미만이죠. 그리고 매일 그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선택에 대한 그 책임, 그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 철학이 소신이 분명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교수님 보니까 다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 보고서 지수를 다시 보면은 이 평가 항목이 1인당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의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은 특히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 부패의 정도가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사회적 지원 OECD 국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복지가 낮다고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을 강화해주면 좋은데 누군가는 비용을 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OECD의 대부분 국가보다 산업화를 적어도 한 50년에서 100년, 150년 늦게 했다라고 하는 현상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회적 지원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누가 뭐래도 노인 빈곤인데 지금 70대 이상은 소위 국민연금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농경 시대 때 장년층을 보냈던 분이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세대인데 그때는 이제 아들만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면 그게 노후 보장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가족 분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에서 우리가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수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중간 정도의 소득을 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크게 차이 난 게 이제 선택의 자유죠, 그죠? 예, 선택의 자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집단주의에 의해서 집단주의적인 나라들의 특징이 또 국가주의로 흐르는 거죠. 네. 국가가 다 획일적인 결정을 하니까 여기서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특히 이 경제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결혼 안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죠, 그죠? 다 결혼하고 애도 다 고세대에 맞서 둘만 낳아야 되고 하나만 낳아야 되고 셋만 낳아야 되고 이런 현대의 그리고 아까 집단주의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크게 낮고요. 이 부패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사회예요. 도덕적 네, 도덕적 기대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부패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법률을 위반한 것보다 더 나쁜 놈으로 몰아치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가끔 너무 위선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패 정도를 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한 기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또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진그룹의 일가가 중에 이렇게 갑질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외국 같으면 그게 범죄적인 일이고 누가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신문에 한두 번 나고 그냥 그만둘 일인데 온 사회가 그걸 가지고 집단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보면 우유 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님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게 녹음돼서 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일탈인데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서부터 전부 나와서 국민 앞에 막 엎드려서 사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패가 진짜 부패를 얘기하는 건지 이 성리학적인 기대에 의한 자기 기대 도덕성하고 사회에서 관찰되는 게 격차에 의한 건지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전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대신 사회가 대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서 찾아야 된다.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행복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요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자꾸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서 조금 내 마음이 맘대로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래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인가요? 네. 그걸 맘대로 되면 누가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행복하고 느끼는 것도 좀 냉철한 분석에 의하면 이미 2살쯤 되면 행복한 두뇌하고 우울한 두뇌가 이미 결정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유가 반잔 있을 때 반잔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반잔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2살 이내에 다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타고난 두뇌의 그 생각의 구조, 뇌의 구조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50%는 이미 결정됩니다.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